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었다니.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일본은 765조 원 바치고도 굴복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미국을 역으로 압박했다고? 워싱턴발 긴급 속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한국팀을 만나고 충격에 빠진 이유,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간 한국 외교관들의 정체불명 작전,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끌어들인 22조 원 반정카드의 실체는? 초강대국.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한국의 그것이 대체 뭐였을까요? 제 이름은 알렉시스 메리디안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국제무역협상이라는 위험한 바다를 헤쳐왔죠. 선임 무역 전략가로서 저는 단 몇 퍼센트 차이로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걸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1월 아침 트럼프가 깜짝 발표를 했을 때 일어난 혼란만큼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무역협정이 없는 나라들은 15%에서 20%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울려 퍼졌고 태평양 너머로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한국협상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뉴스가 터졌을 때 말이죠.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겨우 15% 세율을 확보했다고 축하하던 일본 대표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한순간에 제로 변해버렸죠. 도쿄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들이 기억나요.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들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줬습니다. 765조 원어치의 약속을 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아랍에미리트도 똑같이 화가 났었습니다. 에너지와 무기 구매로 6천억 달러를 약속해서 겨우 얻은 세율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냥 주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트럼프는 그들을 완전히 따돌렸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김정관 장관이 이끄는 한국팀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각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침 브리핑에서 차분하게 말했죠. 그 한마디가 이후 모든 일을 결정지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15%에서 20% 관세 범위에 대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공격적이었어요. 쇠고기와 쌀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 거기에 4천억 달러 투자까지 말이죠. 일본과 유럽에서 썼던 똑같은 방식이었고 지금까지는 훌륭하게 먹혀들었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고 저는 곧 국제무역 외교의 규칙을 다시 쓸 전략적 협상의 대가 수업을 목격하게 될 참이었죠.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협상팀원들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본처럼 굴복하길 바라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지만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비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카드가 있습니다. 협상팀의 한 멤버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곧 알게 될 터였죠. 밖에서는 기자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무너진 후 모두가 다음 희생양이 누구일지 궁금해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희생양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 번째 전략 회의가 시작됐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백 페이지의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각 부처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농업부, 산업부, 외교부 모든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큰 실수를 했어요. 김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그걸 보여줄 때입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각종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대응 전략이 수립됐죠. 저는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하며 지켜봤는데 그들의 준비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고 한국은 이미 전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어요. 협상실의 긴장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제가 여태까지 많은 나라의 협상단과 일해봤지만 한국팀의 방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미국 측이 쇠고기와 쌀 시장을 열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그때 김 장관님의 대답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죠. 쇠고기는 식품 안전 문제이고 쌀은 농업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5천만 국민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미국 협상단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작은 나라들이 결국엔 미국 시장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아니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미국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대신 1천억 달러와 플러스 알파의 전략적 투자를 제안했죠. 이 플러스 알파는 일부러 모호하게 남겨둔 것이었어요. 제가 김 장관님이 전에도 사용하는 걸 본 협상 기술이었죠. 확고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국팀이 일본의 실수에서 배운 점이었어요. 일본이 15% 관세율을 받는 대가로 농업 부문과 엄청난 재정 약속을 포기했다면 한국은 투자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재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삼성, SK, 현대, LG. 하지만 단순히 공물을 바치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휴식 시간에 김 장관님이 제게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단순히 관세를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경제국들이 강대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중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마오신스핑 같은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반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죠. 이 협상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세계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기록했어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죠. 그들은 단순히 좋은 조건을 얻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의 미래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미국 측 수석 협상가인 로버트 밀러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위협이었죠. 하지만 김 장관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우리도 다른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암시였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아세안과의 협력, 새로운 무역 루트. 한국은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양측은 잠시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 멤버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계속 밀릴 겁니다. 한 젊은 관료가 말했어요. 맞아요.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동의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신의 주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가경제주권수호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나선 거예요. 협상장으로 돌아온 김 장관님의 표정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1천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함께 향후 10년간 미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쇠고기와 쌀은 제외입니다. 미국 측은 당황했어요. 그들은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애노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작은 나라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협상은 계속될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도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이 저항의 기술은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팀의 젊은 전략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미국의 조선업을 겨냥하자는 거였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했고 한국은 마침 이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였으니까요. MASGA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김 차관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메이크 어메리커즈 시빌딩 그레이트 에그 AIN의 약자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이해했어요. 트럼프의 MAGA 슬로건을 활용한다는 거였죠. 그의 자존심과 지지자들의 욕구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심리전이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는 정말 방대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조선소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산업 전체를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건 미국의 요구를 달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제안이 아니었죠. 한국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비전이었습니다. 조선업 프로젝트는 우리의 핵심 협상 카드가 되었고 미국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루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MASGA를 발표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공격적인 요구를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실행 방안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협상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순간이었어요. 15%에서 20%의 관세율이 갑자기 덜 중요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문성으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기회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며칠 동안 우리는 MASGA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어요.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미국 조선소 현대화에 투입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은 MASGA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건 트럼프의 공약인 미국 제조업 부활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도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면 안 되었죠.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했고 한국 기업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MASGA를 제시한 후로는 달랐어요. 이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우리 측 협상가가 설명했죠.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들의 것이 될 거예요. 루트닉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관세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과 MASGA가 가져올 장기적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었죠. 우리는 또 다른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배터리,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합리적인 무역 환경이 전제되어야 했죠. 과도한 관세는 이런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협상의 전환점이라는 걸 느꼈어요. MASGA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관세의 위협에 떨고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협상의 주도권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MASGA는 우리의 방패이자 창이 되었죠. 이제 남은 건 이 모멘텀을 어떻게 최종 합의까지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협상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루트닉 장관이 갑자기 트럼프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떠났어요. 대부분의 협상단이라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팀은 달랐죠. 우리도 따라갑니다. 김정관 차관보가 선언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김 차관보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루트닉 장관의 표정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가 말했어요. 김 차관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중요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루트닉 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을 언급했더군요. 한국 협상단이 저녁회의 후에 비행기를 타고 스코틀랜드까지 따라온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아침은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워싱턴에서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죠. 격식을 벗어던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선 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 차관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중국이 당신들의 시장을 모두 가져가고 있죠.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 부문을 파괴하려 한다면 불가능해요. 저는 옆에서 메모를 하면서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도 될까? 하지만 루트닉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보았죠. 계속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우리 협상단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어요. 김정관 차관보는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따낸 경험으로 복잡한 기술적, 정치적 지형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고 있었죠.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FTA원 협상 때의 경험으로 정확히 어느 부분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MASGA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 본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선기술과 미국의 방대한 시장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눈을 반짝였죠. 특히 조선업 협력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으로 화제를 돌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MASGA 프로젝트의 전략적 이점으로 대화를 이끌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화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에서 한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스코틀랜드의 푸른 언덕이 보였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협상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흥미롭군요. 루트닉 장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들어보고 싶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솔직한 대화가 오갔죠. 왜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루트닉 장관이 물었어요. 김 차관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루트닉 장관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죠. 오후 회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미국과 협력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죠. 보세요. 여 본부장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손잡으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미국 측 협상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이 제안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저녁 무렵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한국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양국이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 차관보가 말했어요.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원하죠. 루트닉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협상은 계속되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회의실 안은 열기로 가득했죠. 양측 모두 이것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어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루트닉 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호텔 방으로 돌아갈 때 김 차관보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스코틀랜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이 희망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까지 따라온 우리의 진정성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은 분명했어요. 이제 그 진정성을 구체적인 합의로 만들어야 할 때였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여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코틀랜드의 아침 햇살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멀리서 백파이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악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이 될 것이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운명이 짜놓은 각본처럼 우리 협상 중에 모든 판도를 뒤바꿀 뉴스가 터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거였죠. 최소 22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실제 가치가 이보다 몇 배는 더 클 수 있다고까지 암시했더군요.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특히 이 반도체 거래는 일본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죠. 일본은 정부 지원과 2나노미터 기술 개발 약속으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미국 협상단이 이 정보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테슬라, 삼성 거래는 한국이 단순히 유리한 조건을 구하는 작은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미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의 구도가 미국에 관대함에서 상호 필요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삼성 임원 중 한 명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죠. 테슬라가 우리 기술을 검증하고 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따라올 겁니다. 반도체라는 각도가 우리 협상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조선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중국 언론의 보도는 더욱 열기를 띠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압력을 역전시켰는지 분석하면서 말이에요. 일본이 그들이 말하는 5,500억 달러 뇌물을 지불한 반면 한국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경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15%에서 20%라는 관세율 범위는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형성되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 관계였습니다. 협상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단도 이제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압박을 가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말입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측 기술 고문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오지 통신 장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사실 이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경제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임을 증명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테슬라, 삼성 거래는 그 증명의 완벽한 예시가 되어주었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이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측 협상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텐데 그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려보다는 기회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건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며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니까요. 그 순간 협상장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듯 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를 구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였어요.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대표단의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타이밍이었어요. 마치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선물 같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고.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의 결과라고 말이죠. 협상은 계속되었고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측도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15%냐 20%냐 하는 숫자 게임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였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는 순간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월 1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밀려왔어요. 한국 팀은 모두가 최종 협상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을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죠. 미국 측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감 압박에 굴복할 거라는 걸 알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굳건했어요. 특히 긴장감이 고조된 순간에 김 차관이 우리 팀에게 말했죠. 우리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그들의 신뢰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응원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답니다.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해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그 마지막 날들에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각본을 따랐습니다. 관세 완화를 위해 농업 양보와 막대한 재정 약속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만의 대본을 썼어요. MASGA 프로젝트, 반도체 파트너십, 그리고 전략적 투자 제안들이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더군요. 미국인들은 이상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기술 산업을 위해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죠. 한국의 투자가 필요했지만 소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5%에서 20%의 관세 범위는 이런 더 큰 고려사항들에 비해 거의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협상은 마감일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각본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있죠. 이것은 작은 나라들이 전략적 사고, 전문적 역량,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위기가 오히려 중간. 강국이 초강 대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국제 무역 게임에서 항상 가장 큰 선수가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똑똑한 선수가 이기죠.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한국은 자신의 카드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습니다. 잠재적 재앙을 전략적 이점으로 바꿔놓았더군요. 제가 협상장 밖에서 기다리면서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서 피로함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한 젊은 외교관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협상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았죠.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했어요. 그들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했죠. 조선소 현대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투자, 이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준비성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체스게임에서 여러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워싱턴의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회의실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협상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죠. 15%에서 20%의 관세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존중, 영향력, 그리고 국제협상의 새로운 모델이었죠. 협상이 계속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독일,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연구했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한 미국 협상가가 비공식적으로 제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죠. 한국은 주어진 규칙 안에서만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중간규모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마감일이 지나고 협상이 연장되면서 압박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도 합의가 필요했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테이블의 역학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협상이 시작된 거죠. 양쪽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자부심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성과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닐지 몰라도 의미 있는 승리였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서서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지켜냈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예술이었습니다.